오늘 수업 내용은요, 특강 내용은 경매 왜 배워야 하는가. 자, 경매를 왜 배워야 한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 시장과 한번 봐보세요.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 시장 한번 해보죠. 매매 시장. 매매 시장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어때요? 매매를 하죠. 매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중개사 사장님들이 모입니다. 중개사 물건에.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에서는 모든 부분에 아무 권리,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중개사 사장님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등기부를 먼저 열람해서 권리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죠. 등기부에. 이런 부분에 근저당이 설정이 얼마 됐습니다. 가압류가 얼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고 얼마에 매각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그 가격에 실질적인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근데 설정된 금액은 7억이다. 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임대차를 열어봅니다. 임대차. 세대 열람을 통해서 보니까 집 주인이 살지 않고 거기에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때? 3억입니다. 보증금이. 가압류까지 해서 7억인데 임차 보증금은 이미 3억입니다. 그럼 토탈 어때요? 10억이죠. 10억입니다. 자, 10억인데 이걸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돼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물건을 매수인 입장에서. 자, 이 매수인은 매매로 인한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딱 정확히 10억인 거예요. 10억.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 입장에서 봐니까 이거 어때요? 말소등기도 쳐야 된다는 거지.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 자, 그러면 몇 푼의 어떤 돈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에 거래한다 그래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억에 거래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옵니다. 그 물건이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물건을 매각하여 현금화시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극히 없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매각을 통해서 어때요? 현금화시켜야 되는데 실거래가 10억입니다. 그런데 10억에 매각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이 매도인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죠. 10억이 그 부동산 물건에 설정이 돼 있는데 더 받고 싶겠죠. 더 다운시킬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 실거래에서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적인 거는 자, 부동산의 상승 시장이 되었을 때와 하강 시장이 됐을 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상승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실질적으로 현 시세로 팔아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하강 시장에서는 약간 깎아줘야 되겠죠. 내려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10억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 지금 부동산 하강 시장에서 보죠.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 깎아준다면, 가격 할인을 안 해준다면 어때요? 그 물건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 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죠. 자, 지금은 이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까 봐. 자, 근데 상승 시장에서는 왜 현 시점에서도 거래를 하죠?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자, 두 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든 경매를 배워서 어떤 재테크를 하든 실질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라는 타이틀을 벗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은 정반대급부죠. 자, 경매 시장이 지금이 활성화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매매 시장이 어때요? 죽었을 때 활성화됩니다.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동산 물건에서 지금 현재 이 물건을 팔고 싶어요. 10억에. 10억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아까 같이 7억, 10억이 걸려있다. 10억. 이 물건에 10억이 걸려있다. 10억에 못 팔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경매시장. 자, 세금을 못 내요. 공매시장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상승시장에서는 매매가 잘 돼서 경매나 공매 쪽으로 안 나옵니다. 상승시장에서는. 자, 지금 뭐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계속 올랐죠. 그럼 경매시장은 어때요? 100% 이상의 낙찰받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그랬어요. 그런데 경매만, 부동산 중개라는 일반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만 한 사람들은 경매에 대한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 틀이. 왜? 경매를 하면 몇 프로의 낙찰받아야 된다? 적어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근데 시세를 뭘로 평가하더라? 감정가로. 자, 감정가로 평가했으니까 감정가 약 85% 정도는 내가 낙찰받아야 수익이 생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업, 부동산에 대한 일반 매매 시장을 모르면은 경매로 낙찰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낙찰받기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를 하신 분들은 어떠냐? 실질적으로 100%의 낙찰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한 2천 오릅니다.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고 명도까지 딱 이루어지니까 3개월 걸립니다. 자, 3개월 뒤에 바로 파니까 어때요? 팔려고 하니까 2천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천이고 그 전에 이 물건이 매각되기 전에 경매로 나오게 매각되기 전에 감정가는 6개월 이전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토탈을 때문에 내가 낙찰받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재매각하기까지. 자, 그러면 상승시장에서는 얼마나 올랐겠어요? 지역별로 물건별로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100%의 낙찰받아도. 이 시장이야. 그런데 경매만 하신 분들은 또 매매 시장을 모르니까 어때요? 100%의 낙찰 받을 수가 없어. 내가 100%의 낙찰 받으려면 어때요? 일반 매매, 우리 중개사 사장님 한번 사귀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 금매로 사지. 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둘 다 마인드를 깨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자, 매매 시장에서는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은 어때요? 경매에 대한, 지금 매매 시장이 죽으니까 어때요? 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 이제 중개업 문 닫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 시장을 잘 아는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자, 일반 매매 물건에서 결국은 경매, 공매는 어때요? 경매 시장은 경공매. 이 시장은 결국은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매 강의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종종 가끔 이제 시장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쪽에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아, 네. 그쪽에 지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제가 뭐 거래 좀 공동 중개를 한번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매매 시장의 전체적인 관할을 하고 있는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께서는 자,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라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자, 대부분의 근 8, 90%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저는 경매 물건은 안 합니다라고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에 근저당 등기, 가압류가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래를 합니다. 그거 변제하면 된다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거래를 안 합니다. 그거는 일반 물건이 아니라 경매 물건이라는 거지. 이렇게 차원 두고 있어. 그것도 우리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자, 그러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말소 등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따라 거래했을 때 매매 대금이죠. 이 매매 대금을 가지고 등기부와 임대차에 있는
권리, 보증금이죠. 말소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이 물건이 10억으로 간주하죠. 1순위가 근저당이 나오겠죠. 2순위가 가압류가 나왔어요. 3순위가 경매 나왔는데 근저당이 5억. 가압류가 3억이라고 2억. 그리고 임대차에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하죠. 임차인 A라는 사람의 보증금이 3억입니다. 자, 그럼 토탈 지금 어때요? 10억이죠. 경매까지 했어요. 거래를 못 해요. 안 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어때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근저당이라는 은행이겠죠. 은행은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누가 경매 신청해도 가압류가 있어요. 개인을 잡아야지. 개인. 이 개인은 어떻게 잡을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하고 매각기일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 약 4에서 6개월입니다. 후에 1차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하죠. 근데 물건이 그 경매 법정마다 물건이 많이 없으면 어때요? 빨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6개월 정도를 보편적으로 잡습니다. 자, 매각 기일이 1차야. 이 6개월 안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만 딱 되면 또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가압류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때요? 배당 얘기를 해주면 돼요. 사장님, 평균 낙찰가가 8억입니다. 평균.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은행은 5억. 가압류 사장님, 보증금이 선순위네요. 선순위. 가압류보다. 여기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럼 8억 가져갑니다. 사장님 어때요? 받아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압류 부분에서 이 물건을 제가 중개를 할 겁니다. 중개. 그런데 이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채무자 겸 소유주,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지금 이걸 10억에 거래하면 이분한테 돌아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또 이 물건에 일반 거래를 못 만들어 갑니다.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 반드시 어때요? 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동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 가압류에서. 사장님, 얼마? 50% 드릴게요. 지금 가져가시렵니까? 아니면 어때요? 미래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못 가져가시렵니까? 여러분이 가압류권자야, 이 물건에.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2억, 가압류하고 지금 어때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가압류하고 1년 지났어. 그런데 어때요? 경매 나왔어, 이 물건이. 그 지인이야, 지인. 2억 빌려줬는데. 그런데 경매로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법무사, 변호사 아는 사람 다 물어보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지. 평균 낙찰가도 알아보니까. 자, 그런데 딜을 중간에 어떤 경매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 1억의 합의를 보시죠. 했을 때 볼까요, 안 볼까요? 아, 이래도 안 봐요? 안 볼 거야? 날릴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스킬이야. 중개업의 스킬. 자,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리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 물건의 소유권자 때문에 권리관계가 생긴다. 이 등기부의 권리나 임대차의 권리들이. 이 채무자 겸 소유주가 어떠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라? 그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되어서 연도별로 시간순으로 한번 계약을 해봐라. 2000년도에는 은행에서 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몇 억을 대출을 받았다. 아, 그때 당시에는 채무자 겸 소유주인 나는 돈 5억이 필요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시세는 그때 얼마였다? 7억이었다. 그잖아요. 2000년도에 했으면 7억 정도 했다. 아, 그래서 최대한 내가 돈을 뽑았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 10억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이 채무자금 소유주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 물건에 임대차로 놨더라. 물건, 돈이 좀 벌었는가 보죠? 그래서 다시 다른 물건을 사서 이사를 가고 임대를 낸 거야. 보증금이 3억. 왜? 저당권 5억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가압류가 들어온 거야. 아, 이 채무자금 소유주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간 지역에 주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뭐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주소, 여기 이 물건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 해보면 어때요? 거주지 현재. 그 거주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해보면은 자가인가 아닌가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등기부 열람은 또 대출이 발생되어 있는가? 또 이 가압류권자가 거기에도 가압류 되어 있는가? 다 알 수가 있다고. 열람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 채무자금 소유주가 돼서 보니까, 아, 저쪽 물건에도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 저쪽 물건은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와이프명으로 되어 있더라. 와이프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만 가압류 되어 있더라. 이게 권리예요. 권리를 분석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냐? 경매시장에서는 어때요? 말소 기준 등기 하나 잡습니다. 말소 등기. 이후에 다 소멸된다. 이게 권리 분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경매인들이 지금 80% 이상이 그렇게 경매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도 권리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사설 옥션 사이트를 봅니다. 거기에 말소 등기 하나 잡아줘. 인수되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고 권리 분석이라 그래. 그래서 인수되는 거 없다. 그래갖고 입찰서만 쓸 줄 알아. 입찰서 갖고 낙찰 받아줘.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할 일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경매라고 생각하니까 경매는 어때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뭘 경매를 경매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찰서 써서 말소 기준 등기 하나 잡아서 인수되는 거 있는가 없는가? 이게 경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경매를 한 분들이 이 경매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다 도태됩니다. 한두 건 실전에 응용하다 보면은 다 도태돼. 이유는 그 후속 절차를 자기들이 해야 될 방법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한번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때요? 권리분석 방법론이야. 그럼 반드시 채무자금 소유주가 되어서 분석을 해봐라. 분석이라는 건 계약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내가 그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그 채무자금 소유주의 현황이 어떤 상태겠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채무자금 소유주의 지금 현황이 보인다는 건 뭐죠? 바로 명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명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명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경매 시장에서 가장 힘들고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바로 뭐예요? 명도죠. 명도라는 거죠. 왜 명도를 어렵게 생각하느냐예요. 자, 역으로 말하면 1차 경매로 진행되면서 1차예요. 1차 매각일 이전에 채무자금 소유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럼 채무자금 소유주를 못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사람 망한 사람한테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어때요? 욕할 것이다. 경매로 낙찰받으러 오며 욕하고 잘못하면 어때요? 돈을 변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됐잖아요. 매각이 안 됐어. 만약에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졌어. 1, 2차 떨어져도 그 물건을 어때요? 경매 물건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없다? 취하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소 등기만 하면 경매 취하 등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경매 신청 채권자와 합의 봐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채무자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고객화시키라는 이유예요. 자, 진행 중에서도 어때요? 채무자금 소유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통명스럽게 해줘. 그러면 가서 어때요? 사장님, 나는 사장님의 어떤 사장 물건을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사장님을 어때요? 채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노력해 주마. 뭘로? 경매를 취하시키고 매매로 한번 해보겠다. 그 방법론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채무자금 소유주가 저를 어떻게 해요? 저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함 하나 드려. 딱. 아니면 경매 전문가입니다. 경매 전문가. 여기 AR에 명함 파서 딱 드려. 중개법이래. 저는 경매 전문 부속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딱 해서. 그럼 어때요, 이분이? 그런데요? 라고 하겠지. 그런데요. 자, 제가 사장님께 딱 10분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도와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낙찰 이후에도 사장님이 이 부분이 안 된다면, 가압류권자를 만나서 안 된다면 제 이해관계인한테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사장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그 찾아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도 방법에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경매를 배워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권리관계에 겁을 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이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지금. 계속 어때요? 9억 이상도 이제 중개 수수료도 다운된대요. 9억 이상 되는 거에서 1%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0.9%라도. 근데 그것도 다운시킨대. 토지만 해야 되나 이제 그럼. 근데 토지에 대해서 몰라.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 제가 경매 방식을 이용한 중개 방법입니다. 자, 그건 뭐 해야 되냐? 이 경매 사이클을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 이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죠. 모든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 합니다. 매매. 주인은 다 있다. 근데 그 주인도 이미 찾아질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부동산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분을 통해서만 팔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자, 매매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뭐였어요? 등기부상 매도 방법. 등기부를 보고도 그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지는 않겠죠? 가압류권자. 아까 그랬잖아요. 가압류권자. 채권자이지만 이 사람이 배당을 딱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 돈 배당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그런데 어때요? 이거 안고, 보증금 안고, 가압류 안고 매수하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그러면 팔어. 제로야, 제로. 물건을 가져가라,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가압류권자면 안 가져가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런데 왜 이 시장에서 이 가압류권자가 낙찰을 못 받을까요? 이게 권리분석이야. 가압류권자는 경매로 낙찰을 잘 안 받아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 이유는 자, 그 부동산 물건의 소유권자, 이 채무자하고 가압류권자는 어때요? 대부분 은행이 아닌 개인이다라고 하면 다 지인관계야, 지인관계. 자, 저 친구가 나하고 지인이야, 친구야, 돈 빌려준 사업 동반자였어, 회사 동료였어. 근데 그 친구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그 물건을 거주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쟤를 쫓아낸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에 전문가가 있는 거야.
이분을 설득시켜서 이분과 소유권 이전하면서 사장님 돈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 중개 수수료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를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이분한테도 돌려주는 거지, 일부러.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방법이야. 방법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일단은 모든 부분은 경매를 알아. 권리의 하자가 되는 이러한 물건들을 알아야지 경매시장, 일반 매매시장에서도 부담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경매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경매시장. 경매시장과 일반 매매시장은 어때요? 반대급부라 그랬죠? 반대급부.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는 내 투자자를 얼마만큼 보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개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컨설턴으로, 경매 컨설턴으로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연 나를 믿는 투자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때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친구나 가족은 가장 마지막에 홍보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방송 쪽에서 세미나를 하나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매경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마지막에 있죠. 세미나 장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매경에서 하는 방송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세미나를 한 2주를 쉬었대요. 한 3, 40명씩 모집을 하는데 앉아있는데 한 2주 이번에 이제 명절하고 2주 쉬다 보니까 한 15명만 오늘 참석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했어요. 자, 내가 이러한 할인 분양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회사에서 세미나 한번 하자 라고 하니까 어때요? 다 모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저한테 온 게 한 15명이 모인대요. 15명. 그래서 교수님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시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는 30명이 모입니다 라는 거지. 30명 모여서 한 번에 끝내시죠 라는 거야.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요. 자, 지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투자자가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할인 분양 물건. 올해부터 얼마나 많은 할인 분양 물건 MPL로 통매입 하시는 분들 쏟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옵니다. 가져옵니다. 그 물건을 매각할 업체들이 없습니다. 매각할 업체들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 중개사 사장님 한 분한테 팔아주라고 그 100개의 물량을 줄까요? 그럼 이 중개사 사장님 혼자 어때요? 다 팔 수 있나요? 저분한테 안 맡깁니다. 그러면 그 라인, 이 매각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다 잡고 있는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 업체한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함께 해주시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경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인 분양, MPL, 또 경매, 공매. 자, 제가 여기에 신탁 공매까지 함께 포함시켰어요. 신탁 공매. 모 에듀리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신탁 공매 강의를 해주래. 이제 경매 강의를 쭉 하다가 신탁 공매 강의를 해주라 해서 신탁 공매를 제가 그러면 4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학원생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에듀리라는 곳은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한 명도 안 모여. 이유는? 그래요. 그 담당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일단을 떠나서 신탁 공매라는 거는 전화가 안 옵니다요. 전화가. 그럼 신탁 공매로 왜 신탁사에서 공매로 이렇게 내보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신탁 공매 발생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 발생 과정.
이걸 신탁을 아는 사람이 없어 또.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안 해.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투자처가 없다. 제가 항상 말하죠. 여론에서 이걸 딱 잡으면은 이미 어때요? 일반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해.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야, 전문가들한테는. 더 떨어져. 더 떨어진다니까. 이럴 때 잡아야지. 근데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부터 이제 3월도 안 됐잖아요. 아직 2월이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한 2, 3개월 배워서 한번 해보시죠, 뭐. 그 다음에 과연 제가 그랬잖아요. 파트로 한번 전문가가 돼보시라고. 중개업 파트 하다가 나는 경매 파트 하겠다. MPL 파트 하겠다. 할인부장 쪽 내가 전문적으로 일해보겠다. 한번 해보시라고. 공매 쪽이나 신탁 공매까지. 함께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서 매매 시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답은 없습니다. 이게 어때요? 다? 매매 시장으로 나오나요? 당연히 매매 시장, 마지막 단계는 매매 시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건을 접근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경매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권리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렴하게. 그런데, 경매로 나갔던 물건이다. 위험하다 해서 어때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한테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의 차이점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권리 하자 시장인 경매 발생 원인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게 발생 원인이 있죠. 자, 소유권자의 그 물건이 경매로 매매 시장, 경매 시장, 공매 시장 나와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모든 게 자금이 필요성이죠. 자금이 필요해서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물건. 그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돼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등기부를 보고 이분은 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건을 가지고. 자,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은행으로 갑니다. 10억으로 아까 했으니까 10억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몇 년도에? 07년 1월 10일 날. 1월 10일. 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업에 쓰다 보니까 사업자금을 썼어요. 5억을.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 어떻게 했어요? 바로? 누구한테? 친구야, 돈 좀 빌려줘. 3억을 빌립니다. 3억. 개인한테. 3개월만 쓰어줄게. 안 그러면 이 부동산 물건을 매매를 해서 너한테 3억 변제를 할게. 지금 5억 대출돼 있거든? 10억의 시세인데 팔아서 줄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2억이 돼야 되는데 2억이. 그럼 2억이 남으니까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10억인데 10억에 팔아야죠. 근데 안 팔려. 근데 저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린 게 3억, 3개월만 쓰고 준다 그랬어요. 3개월 동안 시장에 내놨는데, 매매 시장인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10억에. 더 다운시켜주라는 거야. 5천만 원 다운시켜주라. 근데 지금 같은 하강 경기에서 어때요? 또 1억까지 떨어지네? 어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9억에 팔면 1억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못 파는 거예요. 결국은 3억 줄 수 있는 3개월 기간이었대요. 도래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3억 친구가, 지인이 가만히 놔두나요? 야, 친구야 돈 줘. 김 사장 돈 줘.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은 어때요? 이제 주기로는 좀 기다려. 매매 시장 여기는 일이 전화하겠지. 이게 시장 스토리야.
그러면서 어때요? 이 물건이 이제 개인한테 빌려서 매매하잖아요. 경매로 나오기 전까지 모든 물건은 어때요? 일반 매매시장, 중개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물건을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야. 과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아서 투자로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현장에 중개사 사장 가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급해서 얼마까지? 9억까지 내놓은 거야, 9억까지. 그럼 이 물건을 내가 어때요? 9억에 낙찰받았어. 10억이니까, 감리가 10억이니까. 9억에 내가 매매하려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이유는 이거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쪽에 예를 들어서 강북 도봉구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보죠. 도봉구에. 도봉구에다 10억을 내놨어. 그 물건을. 아파트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송파에 있는 분이 이 물건을 9억에 낙찰받았어. 근데 송파에 있는 분이 도봉구에 있는 물건을 잘 안 사요. 수익형 부동산 아니면. 아파트잖아. 실거주 목적으로 안 산다고. 9억에. 이거 9억에 낙찰받았으니까 10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 결국은 누가 사요? 그 인근 주민들이 산다고, 인근 주민들이. 더 큰 평형대로 옮겨 탄다든지,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이 상황이 도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팔려고 보니까 옛날에도 9억이 나와 있는데, 이제 10억에 판다는 거지. 그 중개사 사장님이 안 판다니까. 그 중개사 사장님이, 옛날에 9억까지 나왔던 물건이에요. 라고 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매 물건을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야. 거기서 묶여 또. 거기서.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돈이 필요해서 개인한테 했는데 이 개인이 3개월 되니까 어때요?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차용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압류 들어온다. 가압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채무자금 소유주가 전데 친구가 가압류 들어왔어. 내 부동산에. 그럼 어때요? 이제 매매. 가압류 되니까 매매도 실질적으로 자신감 잃어버린다고, 이분은. 매매 시장에서. 친구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 했는데, 막말로 여기서 쪽팔렸어, 또.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러요. 가압류 들어오면. 그런데 이 은행에 채무자금 소유주, 이 사람이 어때요? 은행에 이자 변제하겠어요? 안 해. 그 물건 따라서 세금이 나왔네? 세금 내겠어요? 친구 돈도 변제 못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은행에서 3개월 되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는 거야.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되기 전에 어때요? 또 압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압류. 후순위 압류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차인 A라는 사람. 이게 토탈 총액이 시세는 10억인데 총액이 9억 5천입니다. 임차인 A의 보증금이 3천이야. 여러분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가장. 자, 실질적으로 배당도 못 받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10억인데 9억 자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토탈 9억 2천이었어. 10억인데.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말 믿고 들어온 거야. 경매 곧 취하시켜준다고. 당신 보증금 가지고 취하시켜준다고. 그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없었잖아. 가능성도 있죠? 이 부분을 왜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때요? 조금 더 전문가라면 이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함께 동행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어때요? 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돈, 내 3천만 원을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또 돈을 변제 못하면 다시 경매 나오겠죠? 이자 안 주면. 경매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임차인 이 사람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뭐 선순위가 되겠죠? 그럼 이분은 경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는 소리야. 이게 뭐냐 다. 실질적으로 경매도 그랬잖아요. 유예기간을 이제 둬야 된다라고. 그죠? 결국은 은행에다가 당신들이 팔든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이자를 변제 안 해도 바로 경매 못하고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자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안 하고도 지금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안 하고 무조건 그 부분을 지탱하면서 연체이자만 물어가면서 그걸 해결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2006, 7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가압류도 매수를 해라. 배당을 가지고. 사라, 사. 그래서 어때요? 대의변제 형태로 2억, 3억에 결정됐으면 1억에 사면 어때요? 8억에 낙찰 받으라. 그 강의를 2007, 8년도에 했어요. 그 결국은 NPL, 우리가 NPL 그러면 은행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근저당권, 이 담보권 가지고 부실화되면은 사고 파는 게 NPL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권리들이 다 부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들을 어때요? 다 살 수 있어. 이건 못 사나? 이것도 살 수 있어. 이게 부실채권인 거야. 채권. 다. 등기부상 부실채권, 임대차상 부실채권.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어때요? 낙찰 받아가. 그저 그냥 누가 주는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물론 NPL 물건 유동화 회사에서 할 수 있어. 근데 은행에서 매각하는 물건은 유동화 회사야. 이제 개인으로 못한대. 그러면 개인 가압류 개인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상태에서만 살 수 있다? 계약에 의해서 서로 실질적으로 어때요? 계약서 쓰는 순간 권리는 이전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 파는 거, 법적인 절차에서는 못 산다 그랬죠, 가압류에. 확정 판결 받지 않는, 판결문이 없는 가압류는 매매가 거래가 불가합니다. 불법입니다, 그게. 근데 판결을 받았어. 3억을 판결 받았어. 이건 어때요? 팔 수 있다야. 그러면 계약서 쓴 다음에 양도 양수 받은 다음에 어때요? 뭐 하면 돼요? 경매는 진행되는 물건에 판결 받으면 돼요. 가압류 판결 신청해서. 그래서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어때요? 거기에 송달해서 아니면 집행관실로 경매계로 딱 내 권리 신고만 해놓는 거야. 뭐였다? 가압류, 양도 양수 신고서만 접수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배당 기일까지 판결 받아서 어때요? 가압류 판결 받아오면 돼요. 금액 배당 받아오면 된다고. 이게 이제 방법론이야. 개인 NPL이야, 개인 NPL. 부실채권. 개인으로도 부실채권을 내가 사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자, 방금 제 설명하기 전에, 이 권리관계만 봅시다. 이순위 가압류야. 개인 가압류. 자, 이 물건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어. 나 가압류 저 물건에 3억 돼 있는데 2순위입니다. 자, 1억 주고 팔 테니까 사십시오, 가압류를. 살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돈이라니까요? 이게 컨설팅이야.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해. 이런 물건을 여러분이 공투라는 부분을 해보죠, 공투. 자, 500만 원씩 딱 잡아놔봐. 10명에서. 5천입니다. 이런 물건의 권리관계를 나오는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나온 물건 엄청 많아. 누구를 만나러 가요? 얘를 만나러 가요. 우리는 경매 물건 딱 보이잖아, 권리관계가.
그런데 유해를 만나러 가는 이유를 모르면 안 돼. 그잖아요. 컨설팅하는 기법을, 이 물건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만나러 가야지.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관계냐, 지금 현 상태는 어떠냐를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당신 나 도와주세요. 그럼 당신한테도 이 물건 경매 취하시키고, 아니면 경매로 진행되더라도 당신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주소 알려주겠지. 이 사람 찾아가면 어때요? 아, 사장님 솔직히 이 물건 경매로 진행되는데 제가 어때요? 경매 물건 보고 나서 주소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다 알아봤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경매하면은 물건 옥션 사이트에서만 검색한다니까.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어때? 인수되는 빨간 것이만 있어도 패스해가지고 내가 입찰할 물건이 없어. 이 마인드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매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경매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옥션 사이트만 보고도 실질적으로 경매를 계속 하시는 분, 어떤 모 전문가는 또 그래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매 시장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뭐다? 근저당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근저당이다. 근저당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원인. 이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옵니다. 매매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돈이 필요할 때 1순위로 돈을 가서 내가 빌릴 수 있는 곳이 은행이야.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매 물건의 95%가 선순위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게 근저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건 뭐다? 그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가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그 권리자들과 계약서를 써봐라.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매 법정의 현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경매 법정의 현실인데 입찰 전, 우리가 경매를 배우기 전에 실제로 경매 물건 검색을 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 검색만 합니다. 물건 검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나왔다. 입찰 1차 전에. 1차. 자, 입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입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입찰 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하고 임대차, 유무. 세 번째, 현장 가죠. 이 세 가지의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 보고 임대차 보고 현장 조사를 갑니다. 이걸 우리가 임장활동 한다 그러죠. 이 조사를 가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야. 입찰 전에. 이 물건을 법원에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 조건이 뭐였죠?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하더라. 첫 번째, 먼저 감정평가 한다 그랬죠. 그 감정평가를 대두로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이 현황을 가서 현황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작성한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어디를 갑니까? 현장을 가죠.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으십시오. 자, 공부는 우리가 경매 절차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 절차는 대한민국 요즘 제가 그랬잖아요.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방송도 조금 나가게 된 이유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그래서 나갔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지금 어때? 이른 방송시대야. 유튜브 보면은 절차상 모든 부분은 기본은 다 되어 있어요. 앉아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얼마만큼 돈 내고 왜 시간 낭비해? 절차만 배우려면. 천지입니다. 절차 알려줄 때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여기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매각 불허가 사유를 또 30개 정도를 제가 또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인쇄물로 제가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현장을 가야 될 이유는 어때요? 입찰 전에 매각 불허가 사유를 찾는 거야.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현황 조사서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을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어. 안 받아줘. 개인이 한다라는 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매각에서 이겁니다. 현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 현황을 어때요? 여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매각,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3일 후부터 어때요? 매각 물건에서 감정평가 현황 조사를 다 했는데, 자, 그런데 어때요? 매각 과정 중에 이 권리관계가 바뀌었어. 그럼 뭐가 돼요? 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1차로 입찰 전에 낙찰받고, 낙찰받아서 어때요? 허가 결정 나고, 빨리 확정돼서 잔금 납부하면은 좋죠. 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낙찰을. 그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그 물건이 허가 결정 나기 전에 근 5% 정도는 허가 결정 기일에 불허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죠. 아까 그런 거야. 매매 시장에 가보니까 현장 조사, 입찰 전에 현장 조사 안 해가지고 가보니까 금매로 9억을 팔려고 시장에 다 깔아놓은 거야. 중개사 시장에. 그 아파트 주변에 쫙. 내가 낙찰 받고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걸 지금 9억 2천, 3천에 받으면 어떡해요? 그 전에 그거 금매로 9억까지 나왔던 물건이에요. 라고 했어. 낙찰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 오늘 낙찰 받고 현장 가서 중개사 사장님한테 그거 팔아주라고 의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거 금매로 9억에 나왔대. 나는 9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고. 자, 세상 있잖아요. 경매 법정에서 딱 기분 좋은 거 딱 30분이야. 최고가 매수는 영수증 교부 받을 때까지 설레임. 잘 받았다. 왜? 다른 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받은 거야. 자기 혼자. 딱 최고가 매수는 영수증 들고 딱 집에 오는 순간 어때요? 지인을 만나는 순간? 아니면 현장 가서 중개사 사장님 만나는 순간? 잘 받았단 말을 거의 못 듣습니다. 경매 물건은. 거의. 아무리 저렴하게 낙찰받아도 잘 받았단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면은 어떤 분은 어때요? 그 물건은 복이 이미 빠진 부동산이다. 응? 복이 빠진 물건 해서 그런 거 뭐 하느냐. 돈도 안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합니다. 미신적인 부분에서.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잖아. 결국은 축하해줄 사람이 아니라니까. 야, 거기 가서 살겠니? 이미 복 달아난 물건 아파트에서 이럽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야, 그렇게 경매 나가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힘든 사람 또 죽이냐? 왜 경매하냐? 이럽니다. 어? 자,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알아보니까 인근에 가보니까 그 전에 그 물건이 어때요? 금매로 나온 것들이 내가 낙찰 물건보다 더 저렴한 물건도 한두 개 있더라는 거야. 이러면 어때요? 오늘 낙찰받고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술 마셔요? 술이나 마시면 다행이게 가서 어때요? 고민이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와이프한테 말도 못해. 어? 결국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 거야. 말도 못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은 불허가 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입찰 전부터 이미 벌려놓고 그 사유를 만든 게 아니라 입찰 전에 이런 사유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낙찰 받고 혹시 현황조사 가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불허가 사유를 찾다 보면은 현장 조사에서
임장활동하면서 불허가 사유를 찾다 보면 어떨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 불안한 마음들을 다 해소할 수 있어. 입찰 가격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으로써 현장 조사를 하시라는 거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현장 조사. 단순하게 시세 파악만 해서 현장 조사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낙찰 지금 현재 현실인데 낙찰자 순위를 망각하지 말자라고 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은 1순위에 딱 들어있어. 1순위에 자기가 영수증 받으러 갔어. 그런데 이렇게 보죠. 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낙찰자 1등, 2등 쭉쭉쭉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1등은 어때요? 먼저 이 근저당권을 매입했어. 매입. 아마 유동화해서 매수를 한 거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근데 5억인데 실질적으로 얼마에 매입했냐? 4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죠. 4억에. 자, 2순위에 또 있는 거야. 2순위 근저당이 또 있어. 2순위 근저당이 얼마 있어요? 3억. 가압류 3억. 압류 들어있고. 그럼 토탈 이렇게 보죠. 11억입니다. 토탈 11억. 근데 시세는 감정가는 10억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분석에서는 어때요? 그 물건은 시세보다 권리가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어때요? 경매를 취하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러죠? 경매 진행 중에서도 그 물건이 취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감정가보다 권리가 설정이 더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하가 불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밖에 없어. 10억인데 가다가 취하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야. 11억이야.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물건도 실제로 취하는 할 수 있다야. 취하는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순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순위를 MPL로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1등은 어때요? MPL 매입자예요. 자, 1순위에서 매입자가 뭐 때문에 1순위인데 매입했을까요? 지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겠지 뭐. 안 그래요? 10억인데 5억밖에 아닌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싸게 샀는데 차라리 배당받아서 1억 먹지. 그잖아요. 자, 1등이 2순위 근저당권자예요. 이것도 MPL 채권자예요. 2순위를 매입해서 실제로 대입연지에서 함께 간 사람이야. 그래서 8억에 낙찰받아서 8억에. 이분은 2순위로. 자, 그런데 2등은 어때요? 이 물건이 감정가는 10억이었는데 보니까 시세가 어때요? 8억 5천이야. 이 정도 떨어져 버렸어. 평대가 커가지고 대형 평수야. 가능하죠? 네. 왜? 대형 평수인데 감정가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되거든.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8억 5천이라 그래서 기존의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1억이었는데 시세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빠져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8억 5천 이 정도의 감정평가 했다? 어때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잖아요. 여기 때문에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는 11억 감정평가에서 이 금액을 그때 당시에 대출해 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때요? 8억에 방어 입찰을 한 거야. 자기 거니까. 근데 이거 사업, 이거는 어때요? 자기가 1억 5천. 5억 5천에 매입을 한 거예요. 5억 5천. 5억 5천. 그래서 8억 쓴 거야, 이분은.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시세 알아보니까 8억 5천이니까 이거 감정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자기는 어때요? 7억 8천 쓴 거야. 보니까 등기하고 나니까 5천만 원 갭밖에 없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1등을 보니까
앞에 서 있어서 영수증 교부받는 저 사람 보니까 어때요? 아니 5천만 원 갭 주고 뭐하러 경매하지? 지금 시세가 8억 5천인데 금매로 나오면 한 2, 3천 더 다운시키면 8억 2천 정도 살 수도 있는데 명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이게 바로 경매야. 이 2등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로지 MPL을 모르는 거야. 경매만 아는 거야. 경매만. 입찰해서 낙찰받는 거. 지금은 뭐다? 경매 시장이 권리에 투자하는 시대다. 권리에. 경매로 그 물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야. 경매 시장이 지금. 지금 경매 시장은 권리에 투자하는 시장이야. 그러면 제가 권리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어때요? 내가 핸들링을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조정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유동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그 부동산 물건을 내가 원하는 부동산 물건 얼마든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과거와는 지금 경매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와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 권리를 전문가들이 이 사람과 뭐 했어요? 짜고 등기부, 임대차상의 권리, 현황상의 권리 이것들을 누가 만들어요? 이 사람이 계약서만 써주면 다 만들 수 있죠? 옛날에는 경매 나가기 전에 의뢰를 하면은 이 권리들을 만들어 놓고 경매가 진행됐다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힘들어졌어.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 MPL 시장 때문에 그런 거야. 이 MPL 시장은 이 근저당권, 담보권 설정 당시, 대출해줄 당시에 이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뭘 받아요? 모든 서류들을 다 받아. 뭐 설정하면서 유치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다 받아.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그래서 이 물건에 따른 이 두 개의 은행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실질적으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당시 이전의 서류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들어. 응? 만들기가. 그래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이유야. 옛날에 과거는 왜 근저당이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기는 은행원이 직접 자기 근저당권,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지막 시장은 경매야. 나는 은행 직원으로서 그 물건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했다? 경매 신청했다. 그게 끝이었어. 그럼 언젠가 배당 나오면 배당만 받으면 된다, 나는. 이게 기본 마인드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이 근저당권, 한마디로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라는 한마디로 채권에 투자하는 전문 업체한테 넘어가 있어요. 다 배당 배지 신청에 들어간다고. 응? 그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MPL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로 낙찰받든 아니면 이 부분에 양도양수를 받은 내 권리든 전부 다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내가 경매 전문가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채무자 겸 소유주도 내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나갔어요. 경매로 나갔는데 적어도 1년 동안 매각기일까지 1차 매각기일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들이. 그동안 가만히 병신처럼 어때요? 다른 데 숨어서 잠만 자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는데 경매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고 배웁니다. 전문가도 만납니다. 낙찰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쁘니까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권리는 곧 뭐예요? 돈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뭐라도 조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은 역으로 이 사람한테 당합니다. 당해. 당한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이 채무자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어때요? 제가 하는 고객 한 명이 있는데 학원생이야.
거기에 3층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3층 통건물을 그 위에 옥상에가 가건물로 해서 사람이 한 명 산 거야. 와이프가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해서 남편은 3층에서 일부 살고 있고 남편 둘이 부부관계니까 냅뒀지. 근데 방 한 칸을 옥상으로 해놓은 거야, 사모님이. 근데 그 옥상에서 뭘 했느냐? 그분이 역술인이야, 전보는. 그런데 거기 옥상 올라가는 데가 문이 잠겨져서 현장 갔는데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아서 이제 다 1층, 2층, 3층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번 가보니까 그분이 있는 거야. 여자 역술인이. 근데 그 낙찰 받은 분도 여자분이야. 둘이 이제 마주쳐갖고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나 여기 임차인이다. 그래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요? 아니, 없던데, 권리관계 없던데요? 무슨 소리냐? 계약서를 써놓은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 5천만 원 주라고, 안 그러면 저는 못 나간다. 오세요. 그런데 역술인이라는 사람, 무당이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기가 세잖아요, 기가. 근데 우리 학원생은 엄청 착해. 순진한 그냥 사모님이야. 역으로 말하면. 근데 그날 현혹이 돼버린 거야. 5천만 원 주겠다는 확약서 쓰고 공증까지 해줬어, 따라가서. 5천만 원 준다고. 이분이 그날 공증까지 해줬다는 말을 나한테 해준 것도 아니야. 일주일 후에 집에 가서 이제 그거 해주고 나니까 고민이 됐겠죠. 일주일 후에 그 말을 하는 거야. 교수님, 5천만 원 거기 주기로 차용증 하나 써주고 공증까지 했다고. 그게 누군데요? 방금 얘기 상황대로 그대로 얘기 돌려줘. 그래서 함께 갔잖아요. 함께 갔어요, 역술인 만나러. 제가 맨 처음에는 우리 학원생을 나무랬는데 현장 딱 가서 그 역술인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 학원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왜? 이분이 안 통해요. 딱 그 뭐죠? 역술인 가면 막 그런 기 딱 빨아들이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둘이 얘기했다면 게임도 안 되겠더라고. 게임도 안 돼. 써줄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모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공증이 100%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권리관계를 사행위로 내가 간주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낙찰자가 그 역술인한테 나중에 또 한 번 가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가서 진행을 해줬어요. 근데 중간에 합의를 봤어요. 얼마에? 2,500에. 2,500 줬어요. 이분한테. 후순위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만 해놓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강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지금 오픈 강좌를 제가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에 모든 게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벌려놓고 모든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쉬었다가 하는 거는 입찰서 쓰는 거를 좀 할 거예요. 입찰서 쓰는 거.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정규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좀 이해를 해주세요. 중간에 경매를 하시는 분이 꼭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경매를 교육을 받으러 와요. 그런데 뭐냐, 입찰서도 아직 못 쓰는데 주변의 경매 옥션 사이트만 보고 나서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왜? 64%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야. 자기 시세 아니까. 자기 집 옆에 나왔대. 못 참아. 이분은 3개월 참아서 공부 끝나고 하라니까 어때요? 절대 못 참습니다. 입찰 들어가. 이분은 나한테 말 안 하고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최소한의 분석 기법은 제가 알려드리고 입찰서 쓰는 거를 1차 오늘 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자, 그래서 경매를 통한 재테크 비법이라고 제가 강좌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경매 커리큘럼을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경매 커리큘럼.
자, 커리큘럼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12강 부분을 제가 시간표를 제가 해서 놔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 했죠. 권리 분석. 여기에는 등기부, 임대차, 현황, 절차, 경매. 여기에 따른 부분을 갈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1강, 2강, 3강. 그럼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에 대해서도 배우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등기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뭔지, 채권이 뭔지 이 부분. 그리고 임대차는 주택이냐 상가냐. 여기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현황은 유치권, 지상권, 지역권, 지분권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종합반. 절차상 민사집행법, 명도, 배당. 그리고 명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기에 따른 합의 기법까지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과 이제 시간을 가져서 현장이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물건 2개를 갈 겁니다. 물건 2개. 물건 2개를 가는데 한 번은 법원 현장을 한번 들렸다가 현장을 갈 것이고 한 번은 물건 소재지로만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리를 잡아놨어요. 제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경매 물건도 하나는 해야 되고 경매 물건 아닌 아까 말한 공매 물건이든 MPL 물건이든 요 물건이든 하나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매 이런 물건을 가더라도 경매 시장에 나왔다가 요리 갑니다. 요리 나와요. 그럼 이 물건을 가서 파악을 할 때는 어때요? 여기까지 이 물건으로 할인 분양으로 오기 전까지, MPL로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MPL 나와서 통매입을 했던 사람이 다시 시장에 할인 분양으로 내놨는데, 이 과거 역사, 이 물건의 역사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과정을 배워야지 할인 분양도 할 수 있고, MPL로 통매입했던 부분에 어떤 그게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는가. 우리가 과연 MPL 통매입을 그러면 나왔을 때 과연 할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사장님이 이제 2학번에도 뭐 하나 부탁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거를 어때? 통매입으로 매입. 한마디로 매입을 해줄 수 있어요. 매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대출이죠. 대출해서 유입입니다. 유입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 대행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입형 분양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약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에 통매입 해왔던 것들에. 그러면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해서 은행권 끼고 잔금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다시. 분양 대행은 믿고 내가 분양만 해주는 거야. 매입형 분양 대행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입니다. 100억. 그럼 계약금이 어때요? 계약금이 10억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한 2, 3억 정도만 계약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분양을 해서 이 금액을 치는 겁니다. 근데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 금액의 총 시세나 감정가는 250억이야.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런 물건들이 신탁에서 나옵니다. 신탁사에서. 왜? 자, 경매나 공매로 나왔을 때 물건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 물건들이 온전해요. 그리고 내가 부도가 안 날 것 같아. 그럼 소유권을 내 앞으로 놔두겠죠? 시행시공까지 다 준공해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죠. 통매입을 했어. 유입으로. 내가 10억을 주고 9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어. 내 앞으로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때요? 나는 위탁자고 신탁회사에다가 수탁을 시켜놓습니다. 신탁에 맡겨놓는다고. 자, 그러면 신탁에서 어때요?
이 유입원 이 위탁자가 분양을 못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90억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압박하죠. 신탁사한테라. 그럼 채권자가 이거 공매 신청해 주라 라고 합니다. 똑같아, 신탁에 있어도. 그러면 그걸 공매 대행을 어디에서 해요? 신탁회사에서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그럼 신탁회사에서는 어떠냐? 공개 매각으로 아까 신탁 공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론도 있겠지만 또는 어때요?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50%까지 떨어졌는데도 유찰이 이제 더 이상 어때요? 매수인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은행권과 신탁이 합의해서 어때요? 얼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이런 게 합의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50%까지밖에 안 떨어지는데 100억이다 그러면 60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445억에 가져온다. 가져올 수 있다. 그거는 뭐가 끼더라?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래서 이 시장이 나옵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말하면 어때요? 통매입을 해서 어떤 물건에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돼. 근데 그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찍어줄 사람이 저한테는 많이 있어. 그럼 이걸 가져와서 어때요? 우리는 분양대행해서 가면 됩니다. 아까 그랬죠? 중개업 수수료 0.5% 이하야.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거의 뭔 돈이 벌겠어요? 10억짜리 거래하면 얼마 수수료 나오죠? 500? 그럼 10억짜리 거래에서 양쪽 해서 500 나와요? 1000. 자, 그런데 10억짜리에서 1000만 원 나와도 뭐 할만하네. 그래도 먹고는 살겠죠? 몇 건이나 할까요? 10건 하면 되겠네. 그럼 1000만 원씩. 그러면 돈 되겠네. 근데 10억짜리 10건을 하면은 우리 중개업 하시는 중개사 사장님들께서는 어때요? 잘 나가는 업체죠. 10% 안에 드는 업체일 거야,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10억짜리를 뭐 10건 정도 할 수 있는 분. 근데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한 건만 해도 돼요, 한 건만. 두 건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론이거든, 이게. 그런데 어떠냐? 내 고객한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30%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욕 안 먹고.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이분이 샀잖아요. 이분 옆에는 또 살 수 있는 여러 개의 소지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진짜로 사업을 잘하고 중개업을 잘하신 분은 이분을 하나 해주고 나서 어때요? 꼭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더라고요. 딱 하나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분 고객화의 마인드거든, 그게. 한 분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어때요? 저분이 알아요. 잘 샀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반드시 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은 또 몰라. 이건 프로가 아니야.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소개해 주세요라고. 근데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꼭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뭐 어떤 분은 마음이 소심해서 소개시켜 주란 말을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르라고. 질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정이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질르세요. 네. 자,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권리하자 물건이 바로 뭐다? 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매는 권리하자가 있는 매각 절차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는 뭘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 마인드. 자, 부동산의 경매 시장에서 성공 마인드라고 제가 잡아놨는데 4가지입니다. 자, 모든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소모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경매 시장, 매매 시장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은 어때요? 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자기로 재산을 지키려다 계속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 특히 재테크라는 경매를 통한 재테크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소모품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래야 저거는 어때요? 내가 쓰고 달아지는 거다. 그래야 살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거야. 팔 수 있는 마인드가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마인드도 있고 손해보기 전에 수익 분석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두 번째, 경매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동반자는 지식 동반자입니다. 지식 동반자. 실질적으로 요즘은 아까 그랬잖아요. 권리에 투자하는 경매 시장 자체가 권리에 투자하는 그 시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낙찰받고 찬금 납부해서 어때요? 납부하면 배당에서 다 끝납니다. 배당에서. 경매 물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자, 배당에서 끝나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배당? 배제 신청을 한다 그랬죠. 이해관계인들끼리 배당에서 배당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배당 배제 신청은. 권리에 투자해서 상대방 권리를 어때요? 배제 신청하는 거야. 배당 못 받아가도. 그래야 자기가 받아가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내가 채무자 겸 소유주인데 여러분이 내 밑에 후순위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임차인 A가 보증금 3천이 있어. 3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진성이면 최우선 배당이라고 받아가겠죠. 가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가장. 한마디로 이분이 임차인 A를 가장으로 심었어. 가장이 될 확률도 높죠. 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임차인 들어오겠어요? 3천 주고? 1,000만 원 주고도 안 들어오지? 근데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저렴하니까. 이유는 이렇게 설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최우선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넣고 들어온 거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 사니까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이제 저분이 3천만 원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최우선 배당을 배당 배제 신청하니까 자기는 어때요?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소유주하고 짠 거야.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이 해주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전입신고해서 몇 달 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때요? 배제 신청한다니까. 갑자기 어때요? 저한테 무슨 내용 증명이 온 거야. 내가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변호사 쪽에서 갑자기 내용 증명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회행위로 간주해서 민형사상 고소한다니까? 안 그러면은 취하서를 제출해야 돼, 법원에. 어때요? 지식이 없으니까? 바로 취하서 제출하겠지.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럼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최우선 배당을? 얘한테 뺏기는 거야. 자, 결국은 뭐냐? 알아야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지. 그 1년 동안 지키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계약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사회행위라는 말, 누구를 위한 경매인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누구를 위한 경매인가. 내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권리관계를 다 가지고 내가 이해하면서 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권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하겠죠. 반드시 채무자금 소유주는보다 나의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세요. 고객이다.
채무자금 소유주가 강제 집행 대상자가 아니라 나의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때요? 일어날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을 고객화하라. 이 네 가지 부분만 여러분한테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네 가지 마인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에 접목을 시킬 겁니다. 강의에. 그러면은 매도 방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존에 이 학번에 속성으로 여러분한테 배우신 분들도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근데 모든 강의는 여기에 접목시켜서 강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